저는 한때 평양 외무성의 간부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지위였죠. 검은 승용차로 출근하고 집엔 수입 가구가 놓여 있었으며 식탁엔 언제나 고기 반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혁명가의 아들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모두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가짜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은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10살이던 제 딸, 은별이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였죠.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약이 없다는 겁니다. 남조선에서는 흔하다는 수입 약 하나가 없어서 제 아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저는 외무성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도 제 딸 하나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인간의 생명은 충성보다 가볍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술에 취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그 불빛 아래선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제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죄책감이 제게 말을 걸었죠. 강혁, 내가 믿은 세상은 진짜였느냐? 이제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버렸지만 제 안의 기억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억을 세상에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 제가 왜 모든 걸 걸고 그 땅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시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평양 외무성 청사로 향했습니다. 운전수가 문을 열어주면 복도 끝까지 늘어선 동무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저는 그 구호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외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구호가 늦거나 맥이 빠지면 사상불순으로 지적당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늘 형식적인 보고가 오갔습니다.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인민경제는 혁명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지방은 식량난으로 이미 쓰러져 가고 있었고 군수공장에서는 낡은 기계가 굉음을 내며 겨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성과 보고서를 꾸며 올려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상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채워야 했죠. 그때마다 제 안에서 어떤 양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정말 혁명인가?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건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 역시 체제의 부속품으로 복종하는 척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으면 동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사는 게 아니오. 하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두 웃는 얼굴로 행진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늘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모퉁이를 조금만 벗어나면 굶주린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바이, 빵 좀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부가 그런데 눈길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의 뺨이 조금씩 야위어 가는 걸 보며 제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절감했습니다. 그 시절 평양의 하늘은 늘 잿빛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인민들의 신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외무성 간부로서의 책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 그 두 갈림길에서 매일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균열이 터져 나오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2006년 겨울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또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지, 남조선 약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힘들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밤새 약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외교 물자 창고에도 무역국에도 부탁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해외 약은 반동 자본주의 물건이요. 수입이 금지돼 있어 제 직책으로도 그 한마디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체제의 규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언제쯤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충성하며 살아온 체제는 인민의 생명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괴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당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경로에서 남조선 물품이 섞여 들어오고 있다. 간부들은 철저히 단속하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금지하는 자들이 과연 인민의 지도자인가? 그날 밤, 저는 평양 시내를 홀로 걸었습니다. 거리는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남한 방송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말하는 시민들, 그들이 부럽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별이를 살리려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 생각은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뜻밖의 외교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단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이건 신이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한 발짝 뒤에는 언제나 보위부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을 피하지 못하면 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이자 동무였던 리상철에게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역 동무, 그 길은 목숨을 내놓는 길이오. 하지만 나도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이었소.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행렬 중 짧은 틈을 이용해 국경을 넘는 것, 중국 내 은신처 확보, 그리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루트, 모든 걸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아내를 함께 데리고 나올 순 없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건 자살행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우리 은별이를 꼭 지켜.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제 평생의 상처가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양 외무성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매일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모든 것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2007년 3월 2일 밤, 저는 단둥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하늘엔 달빛이 비쳤지만 제 마음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여권과 허가증을 품에 넣고 검문을 통과하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총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상철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턴 우리 둘뿐이요.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맞은편이 중국이요. 그 순간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어둠 속 총성이 귀를 찢었습니다. 제 옆에서 상철이 짧게 신음했습니다. 피가 어깨에서 흘렀습니다. 괜찮소. 어서 가시오. 그는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넘어 숨이 막히는 순간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지만 그 공포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은별이를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북한이 아닌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제 뒤편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함성은 여전히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래도록 제 악몽 속을 따라다녔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순간 자유를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미립국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안은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취급했고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상철의 부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하며 숨어 다녔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오. 100만 위안이면 태국까지 보내주겠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몰래 챙겨온 금괴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챙기자마자 사라졌고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역 동무, 내 대신 꼭 가시오. 약속하시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그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아,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어디 있느냐. 저는 홀로 도망쳤습니다. 중국 북부의 한인교회를 거쳐 미얀마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남조선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숨과 바꾼 희망이었습니다. 2010년 봄, 저는 태국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40명이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잃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버리고 왔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남한행 비행기가 준비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몸 검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최강혁, 탑승하시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아버지가 이제 곧 간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공항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얼굴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은별이는 2년 뒤 안전하게 합류했습니다. 딸은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하얀 병실에서 눈을 뜬 은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자유지요. 그 한마디에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그 사소한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매일 느낍니다.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상처를 떠올립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밤이 깊으면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씁니다. 자유는 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죄는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덕분에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